어머니가 떠난 집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여기 마당에 나가시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 한창 어머니가 감을 따실 때거든요. 지금은 관리를 못하고 있죠. 어머니가 여기 정원 보시는 거 좋아하셨어요. 아유. 할머니, 그거 제가 치라고 한 거예요. 알았어. 아니. 언제나 내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늘 든든했던 어머니. 처음이지, 처음. 처음이잖아. 처음. 평소에 채를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채한 줄 알고 이제 내과 몇 군데 돌아다니고 채 내리는 곳 돌아다니고 그랬죠. 병원 몇 군데 가보다가 결국에는 응급실에 가게 돼서 피 검사를 했더니 뭐 염증 수치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뭐 사기였던 거죠. 정원 돌보는 걸 좋아했던 어머니는 점점 더 오래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7개월인가 8개월 차 때 말씀을 해주신 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이게 어머니를 호스피스로 모시는 건 어떻겠냐고. 저는 희망을 되게 품고 있었거든요. 무슨 호스피스야. 속으로는. 왜 이래 진짜. 어머니한테는 계속 제가 희망을 심어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더 드셔야 되고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시고 제가 희망을 줬어요. 어머니 살 수 있다고. 어머니 이렇게 사례도 되게 많다.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뜸 뜨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도 좋다고 하니까 이거 좋고 저거 좋고 하는 거는 다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호스피스 얘기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어머니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삶을 좀 포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 한 달 전부터 본인이 느끼셨겠죠. 아들 말대로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 좀 뭐랄까 아들이 그 희망찬 눈으로 얘기를 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기가 싫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눈에 하는 거지. 감정 표현이보다. 어떻게든 치료를 이어가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어머니는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게 아닐까. 아들은 지금도 괴롭습니다. 나무들도 사계절이 있고 사람들도 사계절이 있는데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영양제를 주입한 것 같아요. 그죠? 다시 꽃이 필 텐데 어딘가에서.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남은 수명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방문진료 의사로 일하는 조규석 원장. 그가 돌보는 100명 가까운 환자들은 온종일 집안에서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날은 오랫동안 투병 중인 한 루게릭병 환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은 의식이 뭐 없어 괜찮은데?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고 위에 연결된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약간 가래가 있지? 가래가 있네요. 네, 있어. 15년째 남편을 돌봐온 아내는 남편이 아플 때마다 직접 병원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방문 진료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15년 전에 진단한 거란 거죠? 예, 2010년 8월. 목에서부터 코에로 훨씬 더 가래가 이렇게 쏙 뽑으면 훨씬 많이 나. 네네네. 아유. 전문가가 다 되셨네.
15년 보면 전문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까지 가야 하는 부담도 줄었습니다. 보호자에게도 환자에게도 절실했던 도움입니다. 우리 신랑이 얼굴이 요만해갖고 애기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면 제가 다 누난 줄 알았어. 2살 많은데도 우리 신랑이. 진짜 옛날 사진이다. 남편 몸에 처음 이상이 생겼을 때 남편 나이는 겨우 51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밥 숟가락 집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손에 자꾸 이게 힘이 안 들어간대요. 이제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건 낫는 병이 아니고 점점 나빠지는 거고 길어야 3년에서 5년, 평균이 3년에서 5년이래요. 그 진짜 그때는 진짜 청천벽력 같았죠. 이런 거 한 사람. 15년을 무사히 버텨왔지만 최근에는 중환자실을 오갈 만큼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개운하시죠? 최근에 그 병원에서도 그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권유했다고 들었어요. 신경과에서 요번에 갔더니 신경과 선생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목에 구멍도 뚫었는데 그거는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또 오래 아팠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질 데 없이 선생님들이 신경과 선생님도 그렇고 호흡기내과 선생님도 다 왔다 이제. 긴 세월 남편 곁을 지켜온 아내. 지금 이 돌봄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아내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을 해요. 제 욕심으로 이 아빠를 붙들고 있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아빠한테 너무 힘들면 이제 가도 돼 그랬어요. 괜히 너무 힘든데 진짜 사는 게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뭐 이렇게 살아 있다고 해서 이게 행복의 질이 완전히 삶의 질이 바닥인 거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는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저는 절대 연명 안 한다. 구멍 택도 없어. 이 아빠는 그때가 이제 50대 51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이 아빠가 죽는 건 무조건 해라 그랬는데 나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니라. 절대 아무것도 안 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겁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처럼 임종기의 환자에게 행하는 의학적인 시술을 말합니다. 생명은 연장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때문에 성인의 경우 자신의 임종기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향서를 쓰면 과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죽을 수 있을까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얼마나 보장받고 있을까요? 제주 지역 유일한 대학병원. 7호 보고 18호 보고 혈액종양내과 박지은 교수의 오전 회진이 시작됩니다. 어디가 제일 아파요? 아픈 데도 없는데 먹지를 영 못해 사이다와 아 사이다랑 먹어 시원한 거 먹고 싶으면 그거는 우리가 보고 당 조절하는 거를 땡기고 하는 건 시원하고 조금 달고 이런 게 입에 맞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안 먹고 사나? 아무튼 살려만 주세요. 아버님 일단은 저희 급하게 막 퇴원해가지고 뭐 할 지금 계획은 아니어서 일단은 지금 컨디션이 괜찮아지고 염증 수치 떨어져야 그 다음 계획합니다. 포트 잘 넣어졌어요. 아 그래요? 문제없이 시술도 잘 됐고 하나 잘 먹고 다음 주에 오면 항암 치료 시작합시다. 아 네네네. 컨디션만 잘 조절하고 오세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 써봐야 될지 고민해보자. 근데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온 70대 환자
대장암 4기입니다. 응급실 오게 된 건 설사 많이 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열나서 온 거예요? 설사 많이 해서 몇 번 했어요? 항암 치료 계속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계속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돼서 가족분들 오시라고 했어요. 박 교수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꺼냅니다. 내다 보면 제가 그래서 어제 아드님한테 얘기했어요. 당장에 항암 치료를 중단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당장 정해야 된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앞으로 치료를 계속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이제 말을 잘 못해 우리랑. 막 열이 너무 많이 나면서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숨이 너무 차서 막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한다거나. 중환자실도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뭐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너무 맞아. 너무 어리시더라고요. 어려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아마 친척 어른을 모신 것 같아요. 급한 건 아니지만 예. 이제 제가 입원하고 지금 또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볼 거고 가족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게는 적절한 때가 되면 연명 의료를 언급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판단까지 의사가 해줄 순 없습니다. 좋아졌네요. 다행이에요. 매일 물어봐요. 환자들이 데려. 교수님 가족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고 마무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 선택을 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미리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늦지 않게 그 부분을 잡는 게 되게 저한테도 어려운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때도 있지만 환자의 질환이나 나이에 따라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여기도 이게 항생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나와 격리 중인 암 환자. 항암 치료 의지가 크지만 몸 상태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 한 번 들어가면 또 이렇게 입원하고 계속 안 좋고 항암 치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컨디션인데 내가 뭐 아직은 뭐 적극으로 살아있으니까 단 0.1%라도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다는 얘기인 것도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좀 고민해봐야 돼. 선생님들이 얘기해줘가지고요. 치료 방향을 두고 환자와 이견이 있을 때 의사도 고민이 커집니다. 환자의 살고 싶은 의지도 지켜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다 막 받아들여지거나 하진 않아서 이 개인의 선택 자체에 있어서 존중을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설명하는 거를 막 그 사람의 의도를 막 꺾으려고 하는 거 설명까지는 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이 좀 그래도 좀 잘 생각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오래 면담하는 것 같습니다. 53살의 젊은 나이에 담관암 4기 진단을 받은 박태문 씨. 지금은 잠시 항암 치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항암을 5차 1자시까지 한 거야. 5차가 하다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저는 그래요. 뼈전이까지 아니었다면 이제 먹고 살만 해주니까 바빠니까. 저희 와이프랑 지금 살아도 외국을 한 번도 못 나갔어. 그게 한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도 고기 많이 살았을 거예요. 내가 낚시를 안 해가지고. 며칠 전 연명 의료에 대해 고민해보라는 의사의 얘기를 들었다는 부부. 하지만 아직 서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진짜는 하늘을 모르겠지. 금방 그냥
그냥 닥치는 게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냥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 들으니까 아 내가 일주일 한 3, 4일이면 나 죽을 건가? 아 죽을 건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 얘기는 했어 나한테. 내가 죽으면 나 어디 데려갈 거야? 그래서 막 서로 막 울었거든. 내 옆에서 내 옆에. 내가 알았다. 그 얘기는 했어요.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 말고. 아직 마지막을 생각하기엔 이르다는 태문 씨. 아직은 더 싸워볼 작정입니다. 해봐야죠. 살아나버리면 그래야지. 근데 어거지 어려야 돼요. 먹어야 되고 그래도 올려야 되고 살아나는 게 첫 번째고 그걸 믿고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나버리면 안 돼.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환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항암 치료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직접 이름 쓰고 그 연명의료 관련한 거는 서류 작성했잖아요. 그럼 집으로 갈까? 집으로? 난담하고 보호자인 아들은 난감한 기색입니다. 그럼 미리 약속 잡아달라 할게요. 연명의료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조금 더 지내고 여기 있당 간다 하면 호스피스 조금 가서 몸 조절하고 지내다 거기 선생님들이랑 상담하고 상의해보고 뭐 요양병원으로 옮기든 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로 연결해 가던 그런 방식을 아드님이랑 고민해보자 했는데 아니 고집쌤이가 집에 가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대책을 세워봅시다. 상의해보고 알려주세요. 네. 대책은 같이 세우는 거니까. 네. 호스피스 병동은 이 병원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있으면 갈 거예요. 네, 없으면 여기 조금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 시 통증 관리 등 완화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 단 9개뿐인 병상은 모두 만실입니다. 너무 많이 힘들게 하지 마. 금방 뻣뻣해지네. 금방 뻣뻣해져. 직장암에 이어 대장암까지 지난 20년간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암세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프고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건 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항암 포기해야 하고 집에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흡실로 왔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고 아우 진통 약주를 할까 하시? 진통제? 아버지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여기 부분이야. 통증을 덜어주는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진짜 아파할 때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 아픈 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아프나? 지금 진통제를 저 기계로 들어가는 진통제인데 2에서 시작했거든요. 최저 단위 2 맞다가 지금 10단위 먹고 있어요. 5달. 호스피스 병동에선 가족이 다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세요? 네. 오전에 이제 얘 오늘 노는 날이어서 잠깐 와 있다 그러고. 아니 세상에. 진짜 누가 이혼하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해주겠어요 진짜. 내 정말 죽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줄 알아. 한때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여 그의 병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호스피스 병동 딱 오니까 나한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마야 저기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우리 저기 죽어서 다시 만나면 잘 살아보자고. 진짜 그 말 들으니까 또 눈물이 핑 나 마무리하는 말은 하면서도 희망의 끈은 또 못 놓고 있어. 그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들어오게 된 호스피스 병동. 안도감이 드는 한편 다가올 시간에 대한 생각도 떨칠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정말 많이 두려워요. 두려웠고 얼마 안 됐더니 그 호스피스가 나갈 저녁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해요. 삶을 살았는데 가족들한테 도움도 못 주고 당한다는 게 너무 슬프고 두려워요. 이런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3곳뿐. 병상은 2,000개가 채 안 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대형병원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그 대형병원 안에서 치료를 중단한 말기 암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커다란 자존감의 추락이라든가 불안감을 느낍니다. 치료받던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져주지 못한 채 치료 중단이 되는 순간 내쫓기듯이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 과정만 보자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반증합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자원을 투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사실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후순위로 있는 거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힘들게 결정해도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나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 특정 환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앞서 보신 말기 암 환자들조차 호스피스 병동에 자리가 나길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법은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경우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종 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임종 과정을 판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게 비암 질환보다 더 명확하거든요. 항암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수술이 된다,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암 질환은 그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이제 나빠졌다, 회복했다 이렇게 반복하는 질환도 있고 파킨슨병처럼 굉장히 천천히 나빠지는 병도 있고 남은 시간이 몇 개월인지 아니면 수년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도 이 법의 프레임에 맞추는 게 어려워서 어려우면은 다 보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 늦어지게 됩니다. 실제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의 절반 이상은 사망 전 6개월 이내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 병원 입원에 많은 의료비를 쓰고 가는 겁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했지만 호스피스 대상 질환이 아니거나 집에서 돌봐줄 가족이 마땅치 않은 환자들의 경우 선택지는 더욱 좁습니다. 이른 새벽, 76살 남은우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미 은퇴한 지 오래지만 매주 금요일이면 출근길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전철에 오릅니다. 작년 10월 8일 날 걸러다 갔어요. 집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다니는 거지. 1년 좀 넘었네. 서울 집에서 아내가 있는 그곳까지는 꼬박 6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 벌써 1년 넘게 오가는 길이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합니다. 내일이 저 결혼 기념일이에요. 집사람 50주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좋아하겠죠. 뭐. 말은 못하지만 좋아하겠죠. 뭐. 좋아할 거예요. 반평생을 함께한 남은우 씨의 반쪽. 그의 아내는 지금 창녕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여보, 나왔어. 꽃 이쁘지? 응. 우리 얼굴 한번 비빌까? 응? 그래. 비비자. 응? 4년 전 가벼운 산책길에 나섰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 파주에 고구마 캐러 가고 그랬잖아. 그렇지? 응. 이거 봐요. 이쁘죠? 우리 집사람이 참 이뻤어요. 사진 봤죠? 건강했던 시절 부부는 함께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탁 쓰러졌어. 그럼 병원에 가면은 뭐 이런 것처럼 처치한다고 뭐 이것도 쉬고 저것도 쉬고 뭐 막 저기 한다. 그럼 빨리 저기 고쳐달라고 한다. 그때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저기 뭐야 이거 썼으니까 이거 저기 해서 이건 하지 마셔 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제 생각엔 그래요. 어느 만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거나 아 그때는 이제 뭐 저기 되지만 저기 여보 1일 날 애들이 내려온 뒤야.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아내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못 오신 적은 없어요. 오른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병원 종사들이 보기에 좀 심하면 떨어진다고 이 손을 침대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 그러면 되겠어요. 내 부모, 내 마누라, 내 아들 그렇게 하는다 해놓는데 그래서 그거 전국을 찾았어요. 어딘가는 저기 정말로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병원이 있지 않겠는가. 자, 이제 들어가자. 여보, 당신 저 꽃 갖다 놨어. 응? 서너 시간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 여보, 또 올게. 다음 주에 또 올게. 가자. 서울행 막차를 타려면 이제 병실을 나서야만 합니다. 가자. 아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작별 인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 요양병원의 원칙은 환자를 결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있네. 아이고, 우리 할머니 잘 계세요. 오늘은 깨끗하네. 감 드셨구만. 어이? 감. 감미부터 안 죽기다. 안 줘. 아이고. 그래서 뭐 만나 테레비를 꺼보고 가서 아이고 나오셨네. 운동하셔. 이제 이게 어르신들이 사람이 걷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거 자체를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결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조그만 이제 직원들이 힘들으면 그냥 덜커덕 하게 돼 있어. 생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아예 결박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한다. 묶여서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 항상 우리가 세뇌교육 보호자한테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묶지 않는 걸로 되니까 이제 묶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 계시네. 아이고
어머니 어디 많이 좋아졌나?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 여기는 이제 엄마하고 딸. 같이 계셔. 언제 고정 있어야 돼요? 예? 언제? 내일. 내일 고정 있으면 돼요? 예. 그럼 가요? 예. 내일 가요? 예. 집으로? 집으로. 우리 집도 없는데. 찾아봐야지. 집도 없어. 항상 내일은 간다라는 희망을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되고. 진짜 가는 거라. 어머니 좋죠. 그러니까 순간 좋잖아. 집에 간다. 근데 또 금방 잊어먹어. 그러니까 매번 내일 간다고 그러는데. 원장님. 예. 오늘 안 넘어가나? 아 내일 가. 오늘 아이고. 예. 와 글로. 내 차를 고쳐와야 돼. 그럼 차를 내 고장 나다. 아들 기억하시네. 아이고 그러니 집에 간다고 보따리 사놓고. 하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점심시간. 이곳 환자들은 대부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합니다. 삼키시고.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 자력으로 식사가 가능한 서철원 씨. 말초 신경질환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인지 능력엔 문제가 없습니다. 1년 딱 되는 이게 몸에 막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러가 집에서 한 5개월 있었다가 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갔던 거는 둘이 다 병원을 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자진해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람 한 사람 살리자.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삶의 후반부를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양병원 오면 여기는 평생 못 나간다. 죽기 전에 여기 오는 곳이다. 이런 풍문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예. 들어보면 좀 서글프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돌아갈 거라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안 된다는 걸 제 자신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기 전에 집에 가서 처자식 얼굴은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떠날 때 말은 못 하더라도 여기 있으면 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요양병원에서의 하루가 또 흘러갑니다. 그때는 이제 보호자의 불신이 내가 진료했던 과정 쪽 그 이제 상담할 때 그 아들이나 다른 선생님 같으면 본인이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텐데 그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죠. 근데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중단할 수가 없다. 또는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살아있는 것 자체로 자기한테는 좋다. 부모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한테는 좋다. 아,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날 오후 병동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던 80대 환자 한 분이 숨을 거둔 겁니다. 다 정리 그냥 옮겨. 할머니는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보호자인가? 네, 1시간 반 정도 걸리시고 진주라고 하십니다. 네, 여보세요? 아, 지금 오시는 중이죠? 아, 그러셨군요. 어머니 방금 임종하셨어요. 네.
자, 예, 운전 조심해서 오세요. 유족이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는 건 원장의 몫입니다. 가족들 생각은 임종을 지켜주는 게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하자마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연락했는데 오셨는데 이제 계속 임종 안 하시면 그런 경우 왔다 갔다 하루 중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은 임종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얼굴이. 마지막 얼굴. 최근 전국 4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 결과 집에서 임종하고 싶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집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이제 국민 열의 8은 병원에서 임종을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수 있고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사실 그런 상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고 누워있고 오로지 인공장치에서 숨만 쉬고 있는 상태를 존엄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상태죠. 그럴 수 없을 때 우리는 존엄하게 퇴장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의학이 발달해서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버렸어요. 존엄하지 못한데 목숨은 유지되고 있는 거. 우리가 만난 전문가들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만큼 죽음을 치료의 실패로 여기기보단 내 삶을 완성하는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존엄한 죽음, 좋은 죽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정형 호스피스를 운영 중인 황지현 원장. 가는 곳마다 달아야 돼가지고. 제주도에선 단 하나뿐인 민간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입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딜레마가 돌아가시기를 못해요. 저희가 돌아가실 만한 상황이면 저희가 항생제를 넣고 또 연장시키고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계속 살려내는 게 이게 잘하는 건가라는 이게 고민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기 모르고 나도 고맙다가 어머니 이거 보면은 여기 가스가 아직도 많이 차 있거든. 까만색. 이게 다 가스 찬 거란 말이야. 팡팡 소리 나고 그냥 막.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건 좋은 거라니까. 소리 나는 건 어머니 장이 아직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 이 소리 안 나고 막가비 집이 좀 지켜. 되게 죽지. 뭘 죽어 자꾸. 살 생각이어서 아파. 살 생각이 없어 너무. 근데 이제 자꾸 근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계란 호로 두 번쯤. 아드님 이거 혹시 병원용 침대는 못 빌려요? 필요하면 구매해도 되는데. 근데 왜냐면 어머님이 이렇게 섰다 앉았다 자꾸 하시고. 4년 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양오결 할머니. 물 한 모금 넘기기 버거워진 상태지만 병원 입원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산소호흡기랑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서명하셨어요? 응. 나 죽게 되면 그냥 죽죠. 그런 거 아니게. 그거 해봐도 죽을 거 안 해봐도 죽을 거 못 견디게 할 필요가 없어. 양 할머니는 85의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67년을 바다에서 살아온 해녀였습니다. 아이고 이제도 가고 싶어. 가면 친구들도 많고 말도 막 하고 시원해 바다에 가면. 못 가서 답답하고.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동료들과 바다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좋은 거. 여 얼굴만 바르지나 가부름 쓰다. 예. 갔다 또 왕 얼굴 베리러 오고다. 예. 가래.
갖다 놓고 잘 있었어요. 예, 말 못 고르게 코에 깨부는. 내가 본 중엔 제일 행복한 할머니네. 친구도 있지, 아들도 있지.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할머니분들이 가다 오다 들려서 어머니 얼굴 보고 가고 지금 뭐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요양원에 가셨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어머니는 지금 계속 그 안 좋은 마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 자꾸 접하니까 이제 안정이 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고통 없이 여생을 보낸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지만 이루지 못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갑자기 나빠졌다. 이제 본인들 잘 모르시니까.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하다. 아니면 또 저번에 소변이 안 나온다. 이런 상황들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방문 진료나 이게 앞으로 가정 호스피스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다 응급실로 가는 거거든요. 담낭암이 전이돼 통증이 심하다는 또 다른 환자의 집. 뭐야? 어머니, 주사 놓고 해, 주사. 응? 이렇게 보세요. 언니, 이제 주사 놨어요, 주사. 주사, 진통제 놨다고. 뭘? 안 아픈 주사 놨다고. 그걸 하셨죠. 벌써 석 달째 이렇게 제주도 전역을 돌며 주 7일 진료 중이라는 황 원장. 지금은 내 시간을 다 포기하고 다니긴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흐름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너무 노인 인구가 많고 특히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는데 그 1인 가구들은 도대체 다 어떻게 임종을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반경 얼마를 정해서 그 안에 한 팀씩은 있어야지만 이게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정형 호스피스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무의미한 의료를 오히려 중단하는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을 오히려 패러다임 바꿔서 임종 과정에서 필요한 돌봄 쪽으로 그 전문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것은 죽음의 질도 좋아지고 돌봄의 질도 올라가고 의료비도 늘지 않는 그런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봅니다. (60대) 때 쓰러져 벌써 14년째 누워서 지낸다는 배달경 씨.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뇌질환은 호스피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홀딱해. 아이고 잘 먹네. 자. 그 긴 세월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었다는 아내. 노래 하시고. 14년, 15년 보면은 내 인생도 다 저기 돼버린 거 아니야. 내가 편하려고 장사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도 불쌍하고 이제는 미운종으로 봐주는 거지. 그나마 2년 전부턴 방문진료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몇 달 새 환자는 욕창이 심해지고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아이고, 움직임이 정말 없어요. 전혀. 봤을 적에 어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좀 많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혹시라도 점점 많이 안 좋아지신다면은 만약에 좀 이제 반응 자체가 떨어지신 거는 이미 시작을 좀 하셨고 두 번째 계속 주무시려고 좀 자려고 네, 그게 이제 좀 많아지시게 될 겁니다. 괴로울 때는 네.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숨 떨어질 때까지. 그때는 차로 그냥 병원에 가는 걸로 그렇게 다. 혹시라도 다른 상황이 생기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일과 시간 동안에는 계속 연락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시거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아내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남편의 임종을 맡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택 임종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의사가 발급해준 소견서입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별의 순간, 부부의 마지막 인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생애 끝자락에 보통은 우리가 어떤 병원이 더 좋다, 혹은 어떤 의사가 더 치료를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약을 먹어야겠다, 이런 상상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당장 내가 생애 말기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돌봄 혹은 어떤 과정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까를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온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이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자신의 집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선 수요에 비해 전담 인력도 인프라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인은 66세부터 83세까지 신체적, 전신적 기능이 감소되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말년에는 요양시설과 종합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을 떠돌다가 그 쳇바퀴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한 호스피스 의사가 묘사한 이 시대 가장 보편적인 죽음의 풍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어떤 죽음을 맞길 바라십니까? 놈들은 어떤 죽음신고 난 생각하는 중이라. 이제 놈들은 어떠한 죽어점신고 생각하는 중이라. 이대로 거기 돌아가주시면 최고 복 좋은 거. 더 살 필요가 없어. 밀강이라도 먹게 타당 안 해걸.